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아니, 여러분의 남은 삶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60대 이상이신 분들, 혹은 곧 60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50대, 40대 분들까지.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1분에 약 60번에서 70번. 하루에 10만 번 가까이 뜁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은 지금 이 순간도 몸 안의 수많은 혈관을 타고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전신의 혈관을 다 이으면 그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런데 그 긴 혈관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것도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막혀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막히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년, 아니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듯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때 뇌졸중이, 심근경색이 찾아옵니다.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심내혈관 질환의 핵심에는 항상 혈관 건강 문제, 그 중에서도 동맥경화라는 게 있습니다. 동맥경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기름 덩어리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하게 굽고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강하게, 그것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 끼 혹은 두 끼를 먹는 그 음식들. 그 음식들이 혈관을 청소하기도 하고 반대로 혈관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의사들, 특히 심장내과 의사나 혈관 전문 의사들이 자기 자신은 절대로 많이 먹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직업상 매일 혈관 질환 환자를 보고 혈관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 의사들이 스스로 피하는 음식들. 그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제대로 살펴보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음식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혈관이 어떻게 막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음식 이야기를 들으면 반쪽짜리 정보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혈관을 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호스는 안이 매끄럽고 깨끗합니다. 물이 잘 흐르죠. 그런데 이 호스 안에 기름기가 많은 액체를 계속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얇게, 그 다음엔 두껍게, 그 다음엔 딱딱하게 굳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 정확히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달라붙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걸 제거하려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반복되면서 혈관벽이 두껍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면 그만큼 혈류가 줄어들고 혈압이 올라가고 어느 순간 그 좁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거나 살아남더라도 반신불수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무섭습니까? 무서워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오늘부터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의사들이 절대 많이 먹지 않는 첫 번째 음식,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살라미, 핫도그. 들으시는 순간 어떠세요? 아, 맛있다.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압니다. 가공육은 맛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베이컨 구울 때 그 냄새,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런데 심장내과 의사들에게 가공육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의사들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혈관의 적이라고. 왜 그럴까요? 가공육에는 3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트륨입니다. 베이컨 3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mg에서 400mg 수준입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니까 아침에 베이컨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거의 20%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져서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둘째는 포화지방입니다. 가공육은 돼지 뱃살, 즉 삼겹살 부위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포화지방이 가득합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쌓이는 기름 덩어리가 많아지겠죠. 셋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발색제와 방부제입니다. 소시지나 햄이 그 예쁜 분홍빛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질산 나트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환될 수 있고 동시에 혈관 내벽에 직접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그룹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어 발암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암 얘기가 아닙니다. 혈관 이야기입니다. 가공육을 자주 많이 먹는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가공육을 매일 먹는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40에서 50%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40에서 50%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위험이 특히 60대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이런 나쁜 음식의 영향을 버텨냅니다. 대사가 활발하고 혈관 복구 능력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자체 복구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혈관이 받는 손상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들이 뭘 먹어야 하냐고 물으면 저는 반대로 묻습니다. 가공육을 얼마나 자주 드시냐고. 왜냐하면 가공육만 줄여도 절반은 성공이거든요. 라고. 그럼 가공육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가공육은 월에 한두 번, 특별한 날에 소량만. 그리고 먹을 때는 채소와 함께 먹어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금이라도 억제하도록 하라고. 자, 가공육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첫 번째 치고 꽤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냉장고에 갖고 계실 수도 있는 그 음식입니다. 절대로 채널 돌리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갓 구운 식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 위에 노란빛의 부드러운 무언가를 발라서 입에 넣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혹은 저녁에 감자튀김을 먹습니다. 바삭바삭하고 기름집니다. 혹은 시중에서 파는 과자, 쿠키, 케이크를 먹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의사들이 절대 많이 먹지 않는 두 번째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트랜스 지방,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뭔지, 왜 그렇게 나쁜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아가시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 극히 소량 존재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입니다.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로 굳히는 과정, 이걸 수소첨 가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대량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쇼트닝과 마가린입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지만 여기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로 만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생깁니다. 제과 제빵에 사용하기 좋고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생산 단가도 싸집니다.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이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게 재앙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트랜스 지방의 가장 무서운 특성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오르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기름이 쌓이는 속도는 빨라지고 그걸 청소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완벽한 혈관 파괴 조합입니다. 게다가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염증 유발 물질들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 동맥 경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뭉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전체 칼로리의 2%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심장병 위험이 20에서 25%씩 증가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6년에 FDA가 인공 트랜스 지방을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트랜스 지방 규제가 강화되었고 많은 제품에서 트랜스 지방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트랜스 지방 제로라고 써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회 제공량 기준으로 0.5g 미만이면 제로로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씩 여러 번 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많을까요? 첫째, 시중에 파는 쿠키, 크래커, 케이크, 도넛 같은 제과 제빵류입니다. 특히 버터크림이나 마가린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문제입니다. 둘째, 패스트푸드입니다. 감자튀김, 치킨, 파이류. 고온의 기름에서 튀기는 과정에서도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팝콘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용 팝콘은 트랜스 지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관 팝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냉동식품 중 일부입니다. 냉동 피자, 냉동 파이 같은 것들에 쇼트닝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직접 구매해서 요리에 사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분 경화유, 수소첨가유, 쇼트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제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 위주의 기름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음식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트랜스 지방.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저 아직 세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던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들어보세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혈관이 건강한 사람과 막힌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건강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합니다. 기억력이 좋고 판단력이 살아있고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다리로 가는 혈류가 좋으면 걷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니까 피로감도 적고 활력이 넘칩니다. 반면 혈관이 막혀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저립니다. 계단 오르기가 버겁습니다. 머리가 자주 무겁고 어지럽습니다. 잘 잊어버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손발이 차고 저릿저릿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혈관 건강의 차이입니다. 60대, 70대, 8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 활기차게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집안에서 약봉지를 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느냐? 이 차이가 지금 여러분이 오늘 뭘 드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무겁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아까 충격적일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흰쌀밥과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흰쌀밥이요? 아니, 쌀밥을 먹지 말라고요? 우리가 평생 먹어온 쌀밥이 혈관에 나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많이, 자주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흰쌀은 현미에서 껍질과 배알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 대부분 날아가 버립니다. 남는 건 거의 순수 전분, 즉 포도당 덩어리입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데 이 과정이 빠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말을 안 듣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이게 당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당뇨가 왜 혈관 이야기에 나오냐고요? 왜냐하면 당뇨는 혈관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거든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당에 의해 손상됩니다. 이걸 당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당화되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동맥 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습니다.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이 혈관에 나쁜 건 당뇨 경로만이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 자체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과잉된 포도당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혈액 중의 중성지방 수치를 높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역시 혈관에 기름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더욱이 정제 탄수화물은 포만감이 빨리 사라집니다. 식후 한두 시간이면 또 배가 고파지는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또 먹게 되고 과식으로 이어지고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또 혈관 건강의 적입니다. 그러면 흰쌀밥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바꿔보세요. 첫째, 흰쌀밥에 현미나 잡곡을 섞어보세요. 처음엔 2대8 비율로 시작해서 점점 잡곡 비율을 높여가세요. 그러면 식이섬유가 증가해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둘째,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세요.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밥보다 먼저 먹으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혈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셋째, 밥의 양을 줄이세요. 특히 저녁에는 더욱 줄이세요. 저녁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혈당을 소모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넷째, 흰 밀가루 음식을 줄이세요. 라면, 우동, 수제비, 빵, 과자. 이런 음식들은 흰쌀보다 혈당 지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음식 어떠셨습니까? 평생 먹어온 흰쌀밥이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니. 놀라우셨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식이 그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우리가 거의 매끼 접하는 조미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신 반찬 중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찌개, 국, 조림, 볶음. 우리나라 식사에서 이것들을 빼면 밥상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짠 양념들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고염식, 즉 짜게 먹는 식습관과 직결된 고나트륨 음식들입니다. 이미 앞에서 나트륨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은 그 2배에 가깝습니다. 4000mg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최근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습관을 바꾸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중 나트륨이 증가하면 혈액 내 수분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세게, 더 많이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게 혈압 상승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마치 물이 너무 세게 흐르는 호스가 벽에 상처를 내듯 높은 혈압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내벽에는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빨라지는 겁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단일 원인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의 가장 큰 시기 원인이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상하는 짠 음식들, 소금을 듬뿍 넣은 음식들도 있지만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짠 줄도 모르고 먹는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빵입니다. 빵이 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으시죠? 그런데 식빵 한 조각에 나트륨이 200에서 3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빵을 부드럽게 만들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소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리얼입니다. 아침 식사로 건강한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 그런데 이 시리얼에도 나트륨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치즈입니다. 치즈 한 장에도 2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과 찌개입니다.
우리나라 식사에서 국물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훌훌 마시는 습관, 특히 어르신들이 즐기시는 이 습관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높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국물을 줄이는 겁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은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토마토 등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리 시 소금 사용을 줄이고 대신 마늘, 양파, 생강, 허브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일 권장 나트륨 2000mg을 기준으로 제품 하나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것저것 신경 쓰기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국물을 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나트륨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 네 번째 음식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맛있어서 혹은 사교 활동의 일부로 즐기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 퇴근 후에 혹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혹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한잔 하셨나요? 주말 저녁에 가족들과 혹은 혼자서 드라마 보면서 맥주 한 캔 여셨나요? 다섯 번째는 바로 알코올, 술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레드와인은 심장에 좋다고 하던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을 많이 마시는데 심장병이 적다는 프렌치 패러독스 들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량의 알코올, 특히 레드와인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 소량 음주자들이 비음주자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 특히 더 정교한 방법론을 사용한 대규모 연구들에서는 이 결과를 뒤집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음주자 그룹에는 과거에 건강 문제로 술을 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음주자 그룹이 더 불건강해 보이는 왜곡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정하고 분석하면 오히려 알코올은 소량이라도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영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알코올 섭취량이 늘수록 뇌졸중, 심방세동,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최근에는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량의 음주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알코올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혈압을 올립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혈관이 이완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알코올 자체가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특히 과음이나 습관적 음주는 만성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성지방을 올립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혈중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관에 기름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세 번째로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인데 이 자체가 뇌졸중 위험을 5배 높입니다. 음주는 심방세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하게 마신 다음 날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일시적 심방세동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간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음주로 간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 대사가 망가지고 이것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5번째로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알코올 자체가 고칼로리인데다 음주 후에는 자극적이고 기름진 안주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내장 지방은 혈관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예 안 마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술이 우리 문화와 사회생활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선 음주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 마시는 것에서 주 2, 3회로, 그 다음엔 주 1회로 점진적으로 줄여가세요. 음주량을 줄이세요. 한 자리에서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탈수를 유발합니다. 탈수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마셔도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 자, 드디어 5번째 음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가공육,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 고나트륨 음식, 그리고 알코올. 이 5가지가 의사들이 자신은 절대 많이 먹지 않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혈관을 살리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혈관 건강 음식들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정어리.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며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해서 혈전 위험을 낮춥니다. 주에 2-3번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통밀 이런 식품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늦추고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습니다. 특히 귀리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뛰어납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과식은 금물입니다. 넷째,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체리.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관 내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혈관 내피 기능을 보호합니다. 또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엽산, 비타민 K,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특히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올리브유입니다. 지중해 식단의 핵심 재료인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 다른 기름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해 보세요. 일곱째,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리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니 이건 우리에게 유리한 식문화입니다. 여덟째, 콩류입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특히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보호 효과가 있고 콩의 이소플라본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실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도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바꾸는 방식을 권합니다. 첫 번째 주에 할 일. 아침에 가공육을 빼보세요. 베이컨, 소시지, 햄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드셔보세요. 이것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주에 할 일. 흰쌀밥에 잡곡을 조금 섞어보세요. 처음엔 2대8 비율로 시작하세요. 처음엔 식감이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주에 할 일. 국물을 반만 드세요. 국이나 찌개에 건더기는 드시되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겁니다. 네 번째 주에 할 일. 견과류를 간식으로 도입하세요. 과자나 과자 대신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간식으로 준비하세요. 다섯 번째 주에 할 일. 주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식단에 넣어보세요. 고등어 조림, 꽁치구이, 연어 샐러드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5주에 걸쳐 5가지 변화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5주면 한 달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미 식단이 꽤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단 변화와 함께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게 어렵다면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의사들이 절대 많이 먹지 않는 음식 5가지.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나트륨, 포화지방, 아질산 나트륨으로 혈관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시중에 쿠키, 크래커, 팝콘, 패스트푸드.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이중 타격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 밀가루 음식.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로 가는 길을 닦습니다. 네 번째는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짠 음식들, 그리고 짠 줄 모르는 가공식품들. 혈압을 올려 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혈압 상승, 중성지방 증가, 심방세동 유발, 간 기능 손상. 혈관 건강에 복합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고 대신 등 푸른 생선, 통곡물, 견과류, 베리류, 녹색 채소, 올리브유, 마늘, 콩류를 중심으로 식단을 꾸린다면 우리의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방향으로,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방향으로. 오늘부터 하루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 1년이 쌓이면 5년, 10년이 됩니다. 그 10년의 차이가 바로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70대, 80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드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꼭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직장 동료.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과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빛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국물을 반만 드시든지 가공육을 제외하시든지 잡곡밥 도전을 시작하시든지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좋습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지금부터 바꿔도 혈관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아름답게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맑아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보너스 파트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하나입니다. 계란이 혈관에 나쁘다고 들었는데 먹어도 되나요? 과거에는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해서 계란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이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어떤 식용유가 가장 좋나요? 건강에 가장 좋은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다만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온 조리에는 아보카도유나 카놀라유가 적합합니다. 반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쇼트닝과 마가린, 그리고 여러 번 사용해서 산화된 튀김 기름입니다. 질문 셋입니다. 커피는 혈관에 좋은가요? 나쁜가요? 커피에 대한 연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하루 2-3잔의 블랙커피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만 설탕을 많이 넣거나 크림을 듬뿍 넣은 커피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과 포화지방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커피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2-3잔의 아메리카노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넷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이 좋나요?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하게 되고 혈관이 더 유연해지며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즉 하루 30분씩 닷새를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 2-3회 근력 운동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소비해서 혈당 조절을 도와주거든요. 질문 5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메가3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보충제는 보충, 즉 부족한 것을 채우는 수단입니다. 식단에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오메가3 보충제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만 실제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함께 오는 다른 영양소들,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 같은 것들의 복합적인 효과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충제를 먹고 있더라도 식단 개선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질문 6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지 마시고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LDL이 높고 HDL이 낮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단에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운동도 병행하세요. 다만 수치가 많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여러 개 있다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세요. 혈관 건강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의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음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혈관 건강에는 음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는데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나빠지며 심방세동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에서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혈관 내피를 직접 손상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며 동맥 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문제가 있어도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나중에 훨씬 어려워집니다. 건강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오늘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실제 나이와 혈관 나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60세이지만 40대의 혈관을 가진 분들도 있고 40세인데 60대 혈관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혈관을 가질 것인지 그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부터 하자는 말은 오늘도 내일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달라져 보세요. 국물을 조금 줄여보세요. 채소를 조금 더 드셔보세요. 가공육 대신 다른 단백질을 선택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삶에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